장덕월 사건, 옥수수밭에서 일어난 소녀의 유령극. 사형 집행장의 총성이 울리기 직전 사형수 장덕월은 크게 외쳤다. 잠깐만요. 저는 또 다른 살인 사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제게 기회를 주세요. 공을 세워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계략일까? 아니면 정말로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를 원하는 걸까? 2008년 7월 21일 장덕월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박락시에서 납치와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앞두고 있었다. 그가 제공한 사건 정보는 시간, 장소, 피해자와 범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었고 새로운 단서로 인해 법 집행관들은 집행을 일시 중지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사형수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할 수 없었기에 경찰은 장덕월이 제공한 정보로 현장 확인에 나섰다. 장덕월이 형의 집 근처 목화밭에 묻혀있는 양염이라는 소녀의 시체에 대해 증언했을 때 경찰은 즉시 조사팀을 현장에 파견했다.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는 장덕월이 사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일지도 모른다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경찰이 목화밭에 도착한 지 불과 30분도 되지 않아 한 조사관이 흙 속에서 단단한 물체를 발견했다. 갈색 흙 아래서 희미하게 드러나는 하얀 뼈 조각들이 모습을 드러냈고 거의 온전한 상태로 보존된 젊은 여성의 유해였다. 추가 조사를 받자 장덕월은 피해자가 양염이라는 이름의 목화 수학 인부였으며 2년 전 연인 관계였던 아키엽에게 감정적 갈등 끝에 살해당했다고 진술했다. 아키엽은 우발적으로 그녀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 장덕월의 말이었다. 이후 검시팀은 양염의 유골을 세밀히 조사했다. 골절 흔적과 두개골의 함몰 상태는 그녀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는 것을 무언으로 증언하는 듯했다. 분석 결과는 사망자가 양염임을 확인해 주었고 사망 시점은 그녀가 실종된 2년 전과 일치했다. 사건이 해결되는 듯했고 경찰이 아키엽을 체포하려던 찰나 뜻밖의 사실이 밝혀졌다. 범인으로 지목된 아키엽이 교통사고로 이미 1년 전에 사망한 것이다. 이는 경찰의 모든 가설을 뒤엎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 사실은 양염의 사건이 더 이상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오직 장덕월의 진술에만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아키엽은 다재다능하고 외모가 준수하여 노래와 춤에도 능해 양염의 마음을 쉽게 사로잡았던 인물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갈등 도중 아키엽이 우발적으로 그녀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장소는 외딴 농가였는데 몇 년간 방치된 그곳은 벽에 이끼가 덮이고 틈새로 잡초가 자라는 등 황폐한 모습이었다. 경찰이 처음 이 현장에 접근했을 때 시간의 흔적이 모든 단서를 지웠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혈흔도, 지문도, 범죄를 입증할 만한 물증도 남아있지 않았다. 모든 것은 마치 희미한 기억 속 그림처럼 남아있었다. 경찰은 장덕월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갔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아키엽은 양염이 죽은 후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그녀의 시신을 매장하려 했으나 단단한 토양에 막혀 자신에게 도움을 청했다고 했다. 장덕월은 두 사람이 몰래 양염의 시신을 형의 목화밭에 묻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그의 진술에 쉽게 믿음을 두지 않았다. 사막 토양과 목화밭의 토양이 모두 단단했기 때문에 왜 굳이 시신을 옮겨야 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덕월이 아키엽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고 고의로 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키엽이 2007년 4월 28일에 사망했을 때 장덕월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수감 중이었다. 그렇다면 그가 외부로부터 정보를 받았던 걸까? 경찰이 장덕월의 가족 관계를 조사하던 중 그의 형 장덕년이 재판 출석하고 구치소에 옷을 전달했던 기록을 발견했다. 그러나 재판 동영상을 다시 검토한 경찰은 재판 중 월이 매우 엄중하게 감시되었고 형은 멀리 떨어진 곳에 앉아 있었으며 두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접촉할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따라서 그들은 정보를 주고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니엔이 교도소에 월에게 보내는 모든 물품은 교도관에 의해 철저히 검사되었다. 경찰이 생전에 키엽에 관한 정보를 다시 조사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양염의 연인은 키엽이 아니라 바로 니엔이었다. 월이 형과 양염의 관계를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양염이 키엽의 여자친구라고 했을까?
경찰이 사형수 월을 다시 신문하자 그는 형과 양염의 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을 피하며 그녀는 형이 고용한 노동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양염의 시신이 묻힌 장소가 리엔의 목화밭이라는 점에서 경찰은 양염을 살해한 진범이 리엔일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다. 월이 키업에게 죄를 덮어씌우려 한 것은 형을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였다. 그 후 리엔은 경찰에게 양염은 자신의 연인이 아니며 이는 단지 소문일 뿐이라고 진술했다. 목화 수확이 끝난 후 그는 그녀에게 충분한 임금을 지불했고 이후 둘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양염의 시신이 자신의 목화밭에 묻힌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양염의 고향으로 수사팀을 파견해 그녀의 집을 조사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집에서 발견된 편지들에서 모든 발신자가 니에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편지 내용은 경찰이 두 사람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2000년, 밝은 미래를 꿈꾸던 젊은 소녀 양염은 가난과 비극으로 얼룩진 삶의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외딴 시골 마을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양염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힘겨운 일들을 해왔다. 그러던 중 18세가 되었을 때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장덕니엔의 집에서 목화 수확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 일이 자신을 비극적인 결말로 이끌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니엔은 과묵하지만 성실한 남자였고 그의 가정 형편 역시 양염의 가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니엔의 소박하고 조금은 슬픈 눈빛은 양염을 매료시켰고 두 사람은 빠르게 사랑에 빠졌다. 가난한 노동자와 목화밭 주인의 비밀스러운 사랑은 그들만의 비밀이었다. 이 사랑은 낭만적이지도 열정적이지도 않았지만 서로의 처지를 깊이 이해하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니엔은 언젠가 열심히 일해서 양염에게 안락한 가정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꿈은 양염의 어머니가 두 사람의 관계를 발견하면서 산산이 부서졌다. 그녀는 니엔이 딸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 관계를 강하게 반대했다. 양염은 니엔과의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부모는 그녀에게 더 나은 가정을 가진 마을의 다른 청년과 결혼을 서둘러 주선했다. 슬프고도 무력했던 양염은 부모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고 니엔은 절망에 빠져 다른 여성과 결혼해 첫사랑을 잊으려 노력했다.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그들의 사랑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그들은 몰래 주고받은 편지에서 사랑과 아직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흘러 2006년 목화 수확철이 되자 양염은 다시 니엔의 목화밭에서 일하게 되었고 이는 미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붙잡을 마지막 기회처럼 보였다. 두 사람 모두 이번이 마지막 만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운명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다. 그의 목화철은 양염의 생의 마지막이 되었다. 그해 11월 양염은 돌연 실종되었다. 니엔은 속이 타들어갔지만 사람들의 비난을 두려워해 공개적으로 찾지 못했다. 날마다 양염을 그리워하고 자책하며 그녀의 실종이 자신들의 이별과 관련이 있을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는 침묵하며 모든 이야기를 가슴에 묻고 있었다. 그러다 2년 후 경찰이 그의 목화밭에서 그녀의 유해를 발견하면서 이 비밀은 영원히 묻힐 수 없게 되었다. 니엔과의 첫사랑은 목화밭 아래에 영원히 묻혔다. 양염은 떠났지만 니엔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녀의 모습이 남아있었다.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과 끝맺지 못한 사랑 이야기는 텅 빈 목화밭에 남은 흔적과도 같았다. 차가운 흙 아래 묻힌 그 흔적들, 그리고 과거의 속삭임만이 남아있었다. 이 시점에서 경찰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어떻게 사형수 월이 키업의 죽음을 알았을까? 외부에서 정보를 알 수 없었던 그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가능성만 남겨두었다. 그는 이 소식을 교도소 안에서 알았을 가능성이 컸다. 관련 수감자들을 조사하던 경찰은 곧 답을 찾았다. 월과 함께 수감된 재소자 중 한 명이 키업을 알고 있었으며 키업이 사망한 후에 교도소에 들어온 인물이었다. 두 사람은 야외에서 햇볕을 쬐는 동안 접촉할 기회가 있었다. 이 사람이 키업의 죽음에 대해 월에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현재 주요 용의자는 니엔이었다.
경찰이 그에게 양염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 다시 추궁하자 니에는 비로소 그녀가 자신의 옛 연인이었음을 인정했다. 그가 그동안 이를 숨긴 이유는 아내와 자식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양염이 마지막으로 목화를 수확하러 왔을 때 그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해 그녀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보냈다고 말했다. 니엔을 유죄로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한 경찰은 다시금 사건이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매듭을 풀려면 묶은 자를 찾아야 한다. 경찰은 다시 사형수 월에게서 돌파구를 찾기로 결정했다. 장덕월, 차갑고 교활한 살인자였던 그에게도 완전히 어두운 유년 시절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월은 외딴 시골의 가난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부모는 농부였고 연중 내내 들판에서 일하느라 자식들에게 신경 쓸 여유가 거의 없었다. 어린 시절부터 홀로 생활해야 했던 월은 애정이란 것이 사치로 느껴지는 세상에서 스스로 생존하는 법을 일찍 배웠다. 힘든 삶 속에서 자라며 월은 말수적은 성격 뒤로 교활함과 냉혹함을 감추고 있었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가끔 입을 열 때마다 차가운 눈빛은 다른 이들에게 불안감을 주었다. 어린 시절 친구들조차 그와 어울리기를 꺼려했으며 월은 오히려 이러한 고독 속에서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즐겼다. 성인이 된 후 월은 자신에게 사람을 설득하고 조종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달으며 범죄의 길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2005년 그는 교묘한 사기 행각을 벌였고 여러 차례 붙잡혔으나 빠른 판단력과 잔꾀로 매번 법망을 피해갔다. 그에게 있어 범죄는 타인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할 수 있는 하나의 게임이었고 범죄에서 얻는 통제감과 성공이 그의 어두운 쾌감을 자극해 더욱 깊은 범죄로 이끌었다. 월의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은 범죄 심리학 전문가를 고문으로 초빙했다. 월의 범죄가 빠르게 진화해온 과정을 추적한 끝에 전문가들은 월이 바로 양염 살인 사건의 진범일 가능성을 의심하게 되었다. 범죄 심리학자는 월의 범행 과정을 분석하면서 그의 심리적 전환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을 발견했다. 2005년의 사기 행각에서 시작해 불과 2년 만에 2007년에 이르러 살인과 사체 유기로 발전한 것이다. 한편 양염 살인 사건은 2006년에 발생했으며 그 범행 수법은 월의 범죄적 성향이 더 발전했음을 암시했다. 이 비정상적인 변화는 경찰이 월의 모든 진술을 재검토하게 만들었다. 월이 사형을 피하기 위해 이야기 자체를 꾸미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수사관들은 범죄 심리학자를 동행하여 그를 직접 신문하기 시작했다. 심리학자는 접근 방식과 유도 질문을 통해 월이 진술에서 자주 모순을 드러내도록 유도했다. 심리학자는 월의 진술에서 양염의 시신이 매장된 장소인 형의 목화밭에 대해 말하며 그곳의 땅이 그가 설명한 것만큼 쉽게 파헤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지적은 월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그의 진술에 흔들림을 만들어냈다. 월은 사형을 피하기 위해 교도소 내에서 만났던 과거 죄수 키업의 죽음을 이용해 키업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려 했다. 경찰이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그는 키업을 진범으로 지목하는 기발한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심리학자는 월이 너무 의도적으로 키업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에 서서 의심을 품었고 이는 월이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가설을 더욱 받침했다. 심리학자와 경찰의 압박에 더 이상 버틸 이유가 없어진 월은 결국 사건 전말을 털어놓았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2006년 11월 중순 양염은 장덕니엔의 집에서 마지막 목화 수확을 마친 후 임금을 받고 주인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그녀는 그 순간 자신이 곧 죽음의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이 함정은 다름 아닌 집주인의 동생인 장덕월에 의해 준비된 것이었다. 당시 월은 극심한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고 있었고 양염이 임금을 손에 들고 떠나려는 것을 보고 그녀를 죽여 돈을 빼앗을 생각을 했다. 그는 친밀한 관계를 이용해 양염에게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했고 양염은 오랜 지인인 그를 의심하지 않았다. 오토바이를 타고 형의 목화밭 근처 외딴 장소로 이르자 월은 양염에게 잠시 쉬어가자고 권유했다. 예상치 못한 그 순간 월은 냉혹하게 그녀를 공격해 순식간에 살해했다. 양염은 구조를 요청하거나 저항할 시간조차 없었다.
월은 그녀의 가방을 뒤져서 돈을 챙기고는 아무도 찾기 어려울 곳을 골라 형의 목화밭 한가운데 시신을 매장했다. 차가운 흙과 목화로 덮으며 모든 흔적을 지웠고 이후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의 끔찍한 범죄는 영원히 땅속에 묻힐 뻔했으나 다른 범죄로 체포되면서 이 사건의 단서가 우연히 드러나게 되었다. 2007년 3월 장덕월은 납치, 살인, 그리고 사체 유기라는 잔혹한 범죄로 인해 사형을 선고받았다. 형 집행일이 다가오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그를 잠 못 들게 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유일한 방법을 고민하며 온갖 계략을 세웠다. 2008년 10월 월에 대한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고 두 번째 사형 선고가 내려지자 곧바로 형이 집행되었다. 이제 그에게는 더 이상 도망칠 기회가 없었다. 사형을 뒤집으려 했던 월의 치밀한 계획은 결국 그에게 단 3개월의 시간을 더 허락했을 뿐이었다. 이는 모든 희망을 잃은 사형수가 벌인 마지막 도박이었고 오직 그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결코 정의를 이길 수 없는 허무한 연극이었다.